자, 이제 그 28페이지에 보시면 그 개념 체계가 있어요. 개념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개념 체계가 있어요. 개념 체계. 요 개념 체계라는 게 이제 그 국제 기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 체계는 이론 틀이에요. 이론 체계예요. 이론 체계.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왼쪽 그 28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시면 이 그 개념 체계하고 국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론 체계다 보니까 요 이론 체계하고 국제회 기준이 있어요. 국제회 기준.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회 기준을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국제회 기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일관되면 좋은데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일관되지 않으면 개념 체계에서는 A라고 얘기하는데 국제회 기준에서는 B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뭘 적용해야 되냐면 무조건 국제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개념 체계와 국제 기준이 양립하지 않으면 틀리면 뭘 해야 되냐, 상충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개념 체계보다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29페이지 그림에도 써 있잖아요. 개념 체계하고 한국 채택 국제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두 개가 상충되면 무조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오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줄에 개념 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 체계는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 회계학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회계가 이게 수학이 아니라고요. 수학은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수학은 1 더하기 1이 2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수학위원회에서 오늘부터는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라고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체계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얘기를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28페이지에 오면은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목적을 보실 때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자, 5명이 뭘 말하냐면은 이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요.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 기업이 지금 우리 재무회계에서 뭘 하는 거냐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작성자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누군가가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용자가 있어야 돼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정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기구. 기준을 만드는 재정기구예요. 그 다음에 재정기구에서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작성자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확인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외부 감사인들이에요. 예? 공인회계사들이라고 해요. 감사인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재무제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 만들어주는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누가 있어요? 기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타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되잖아요. 뭐 쭉 쓰다가 기타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이 자식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개정되기 전 국제기준 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기타가 없었어요. 근데 국제기준에서는 기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기타가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혹시 빠진 사람도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하는 거냐? 이들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얘네들은 기준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뭘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준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들이 기준에 다 쓰여져 있으면 좋은데 기준에 안 쓰여져 있는 것들도 있다고요. 기준은 모든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회계적인 사건들이 이만큼 있다고 할 때 이 중에서 기준이 얘기하는 건 한 이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기준에 없는 얘기들이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자, 예를 들어서 기준에 없는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사람들이 경영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감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또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작성하는 사람과 일치한다면 그걸로 끝난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이 작성하는 사람들이 재정기구한테 물어보면, 아니 모르니까 우리끼리 고민하지 말고 이들한테 물어보자.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다 물어보면 그들이 답변하겠죠. 대부분 답변 안 하는데. 대부분 답변 안 해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안 해요. 바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들도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답변해 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념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일관된 이론 체계를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이용자들도 정보를 이용할 때 이러한 재무제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만 그래야지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자산 이렇게 써 있는데 자산부터 가슴이 탁 막혀 오잖아요. 자산이 뭐예요? 회계원리 처음 공부하셨을 때 자산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받았잖아요. 재산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자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 짝대기 하나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자산, 재산, 그 짝대기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야? 정보 이용자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걔 이론 체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기타 정보 이용자들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해 주는 게 개념 체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실 때 하나씩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우지 말고 이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그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그걸 확인해 주는 사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8페이지에는 거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가 있는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는 거의 뭐 나올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 물어보면 그런 걸 말로 쓰셔야 된다고요. 개념 체계가 예를 들어서 작성자 입장에서 볼 때 개념 체계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들이 굉장히 대단한 답안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엄청난 답안을 원하지 않아요. 출제자들은 답안, 뭔가를 하나 딱 물어보죠? 뭔가를 물어봐요. 뭔가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답안을 쓸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어요. 꿈에 부풀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참 제 이름은 아시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회계사, 저는 이제 3차 시험 있을 때 시험 봤어요. 1차, 2차 시험을 보고, 유예는 없어요. 동차까지 합격을 해야 되고, 연속으로 합격을 해야 돼요. 연속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3차 시험을 또 봐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예, 저희 때 한 150명 뽑았나?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한 1000명 뽑죠. 그냥 뭐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150명 볼 때도 어렵고, 1000명 볼 때도 어려워요. 가끔씩 이게 중간에 합격하는 500명 뽑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회계사야? 이러고 얘기하죠. 개나 소나 다 되네? 이러죠. 우리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개나 소나 다 되네. 제가 그럴 때 그랬어요. 제가 그럴 때. 저희 지도교수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이게. 요즘 몇 명 뽑아? 150명 뽑네. 개나 소나 다 뽑네. 우리 때는 40명 뽑았어. 뭐 이런 거 얘기해.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이들끼리 경쟁하고, 이들은 이들끼리 경쟁하고, 이들은 이들끼리 경쟁하니까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공부했을 때, 그때 합격할 때 그런 회계학 수준하고 지금 회계학 수준은 수준 차이가 틀려요. 제가 공부했을 때 회계학 수준은 아주 유치해요. 진짜 회계원리 수준이에요. 시험 문제가 다 모이면 기말수정 문제하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때는 그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 기말수정 문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쉬워져요. 나중에 가보면. 발생 항목, 이해 항목 이런 거 아니고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꼬아내는 거예요. 정보를 여기저기 막 숨겨놓고, 가끔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아야 되고, 숨겨놨으니까, 그래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시간 무진장 오래 걸려요. 문제만 해도, 기말수정 문제만 한 3페이지,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경영학 시험을 봤어요, 경영학. 경영학이 저희 때는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경영학이. 요즘은 1차 시험이죠. 경영학이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에 경영학이 있었는데, 시뮬레이션을 시험 문제로 했어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 뭔지 아시나요? 모의 실험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요 네 글자밖에 몰라요. 저는 시뮬레이션에서 아는 거라면 모의 실험이라는 번역어밖에 몰라요. 근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다음을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점짜리예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1번. 재무관리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어떤 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라.
난 아무것도 몰라요. 네? 재무관리도 몰라 죽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인가요? 시뮬레이션에 뭐라고 주절주절 써 있어요. 저 이렇게 썼어요. 재무관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재무관리에서는 시뮬레이션이란 모의 실험을 하는 것이다. 2번.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대단한 답안을 원하지만 저는 대충 답안을 썼죠.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82점인가 맞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점짜리예요. 제가 다른 걸 다 맞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도 얘가 2점이죠. 아니에요? 2점이죠. 계산이 안 돼요? 100점 만점이라니까요. 그들은 출제한 사람은 제게 무슨 대단한 답안을 원할지 모르지만 저는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대단한 답안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왜 재무개념 체계가 이들한테 왜 필요한가?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가만 글자 하나를 외우고 있죠. 동그라미 2번 재무제표 작성자 점 2개 재무제표 한 칸 띄고 작성자가 한 칸 띄고 한국 채택 국제기준 채택과 국제기준을 꼭 붙여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개념을 그냥 딱 이해하고 그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가 말을 붙여서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재무의 개념책이에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적용 범위가 있는데, 적용 범위는 어떤 때 적용되는 거냐면,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중요한 건 전부 다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념체계는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상업, 산업,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된다. 자, 그러니까 개념체계는 공공부분에도 적용되고 다른 데도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보고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개념체계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위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사업설명서나 세무목적의 신고서 등 특수목적 재무보고서는 개념체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거기 있는 그림 1-9죠. 그러니까 재무의 개념체계는 언제 적용하는 거냐면 일반 목적 재무제표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다른 데는 적용할 수 없는데 적용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다 해도 좋다 그런 얘기죠. 하는 걸 말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30페이지에 오면은 정보 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있어요. 정보 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일반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걸 자세하게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자가 있어요. 이 투자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 이 투자자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투자자. 자, 이 투자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와 그 다음에 사채 같은 데 투자한 사채 투자자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걸 사채권자라고 하고 이걸 주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위험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정보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 수요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정보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다음에 보시면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재무제표 정보는 그 밖의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도 상당 부분 충족시킬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면 자기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고객들은 뭐예요? 고객들은 AS 못 받을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렇죠? 종업원은 뭐예요? 다른 직장 구하면 돼요. 월급 줄 거예요. 월급부터 우선 면제할 거니까. 퇴직금 반드시 주겠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찢어버려야 돼요. 주식도 찢어버리고 채권도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려야 돼요. 이들은 거지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얘기가 만족하겠죠.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를 쫙 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은, 서울역 앞에 거지를 봐라. 그러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만족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게. 자, 31페이지에 오면은, 재무제표의 종류가 있죠. 재무제표 종류는 아까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그림 1-10만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그 밖에 보고서 및 설명자료, 부속명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자본변동표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본변동표라는 거는 그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없는 거예요. 개념체계는.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뭐라고 들고 있냐면은 재무상태표, 거기 제일 위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변동표에 보면 거기 가로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개념체계에서는 자, 이 개념체계가 있는데 이 개념체계에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 재무상태 변동표 중에 하나가 현금흐름표예요.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현금흐름표고 93년 이전에는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명칭이 이거랑 똑같아서 좀 그렇지만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예요. 그걸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한다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상태 변동표 중에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세월이 한참 흐르면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명칭을 딱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다 이 정도로 쓰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주석이죠. 주석. 주석, 기타 부속명서서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념체계에서는. 자, 그런데 거기 그림 1-10을 제일 밑에를 보시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사회 보고서나 이사회 의장 서한, 경영진의 검토 분석 자료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사회를 열게 되면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걸 작성해요. 그럼 재무제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자본변동표가 없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자, 31페이지에 오면 5번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데 누가 작성 책임이 있느냐?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진이 일단 작성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경영진. 과거 기준에서는 이 작성 책임, 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경영자라고 얘기했는데 경영진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경영자하고 경영진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경영자 1명, 경영진 다수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경영진이나 경영자나 뭐 같은 말인데 아무튼 경영진이 작성 책임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재무제표 작성을 누가 하느냐? 경영자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러한 재무제표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자, 재무제표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제 재무제표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것이 개념체계가 굉장히 이제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체계에서는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 재무보고라는 걸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보고. 근데 이 재무보고를 하는데 뭘 갖고 하느냐? 재무제표를 갖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다고. 그 재무제표를 누가 작성하느냐? 경영진이 작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어디예요? 30페이지에 있는 3번에 정보 이용자와 정보 수요.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5번이 작성 책임이 누가 이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1페이지 4번에 있는 것이 재무제표 종류는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보고라는 거를 가지고 할 때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주석을 빼고 주요한 재무제표가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재무상태표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요. 그렇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세 번째가 재무상태 변동표예요. 재무상태 변동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제표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3페이지 그림에 요약을 해놨어요. 33페이지 그림에 요약을 해놨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재무제표는 거기 제일 위에 파란색 음영이 칠해져 있는 걸 보시면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요. 그 정보 이용자들,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한다고 의사결정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요. 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냐면은 이런 의사결정을 하죠. 좀 아까 얘기했던 주주들은 이런 결정하죠. 이 주식을 처분할 것인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더 살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그렇게. 자, 종업원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종업원은 이 회사를 퇴사할 것인가? 계속 다녀야 되나? 때려칠까? 폭파해버릴까? 뭐 등등등 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고객인 경우에는 무슨 생각했어요? 이걸 공정거래나 고발해 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은 33페이지에 보시면 33페이지 보면 그때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뭘 제공해주냐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재무상태. 이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뭘 제공해주냐면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성과. 이걸 예전에는 이제 경영성과라고 표현을 썼는데 작년 연말엔 그랬다가 이제 올해 개정하면서 경영성과를 성과라는 말로 바꿨어요. 경영자를 빼버렸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경영을 하니까 성과를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그게 단기순이익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변동표에서 뭘 제공하느냐?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요. 재무상태가 변동하는데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대처대조표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이것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재무상태 변동표가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 변동표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 변동표. 그래서 재무상태 변동을 어떻게 표시해주느냐?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해주는 걸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걸 자금 흐름표. 여러 가지 정해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현금 흐름표에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현금의 변동을 가지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33페이지에 오면 가로 1번에 보면 재무상태가 있는데 자,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재무상태는 거기 첫 번째 가로 1번에 재무상태가 있는데 거기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자,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이 통지하는 경제적 자원,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 능력, 영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적응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통지하는 경제적 자원과 이러한 자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의 과거 능력에 관한 정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씩 하나 써 있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재무상태는 뭘 제공해 주느냐? 첫 번째 줄에 있는 경제적 자원에 관한 정보, 경제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줘요.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경제적 자원,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 유동성과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 이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적응 능력. 적응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이게.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이 경제적 자원이에요. 자, 재무구조라는 게 뭐냐?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그걸 재무구조라고 해요. 이게.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정의가 되어 있죠. 유동성 파란색 글씨로. 유동성은 가까운 미래 기간의 금융약정을 고려한 후에 그 기간의 현금 가용성을 의미한다. 지급 능력은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약정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현금 가용성을 의미한다는데 이 영어들을 그냥 직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하면 국제기준을 도입 안 한 걸로 보일까봐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기 지급 능력에 관한 거예요. 이게 요거는 뭐냐면 장기 지급 능력에 관한 거예요. 장기 지급 능력. 이게 자, 그러면 유동성과 지급 능력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여기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입 채무가 있거나 뭐 당좌 차월이 있을 수도 있죠. 당좌 차월이 있거나 매입 채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당장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게 유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채 이런 것들도 있겠죠. 사채 2년 후에 갚아야 될 거, 2년 만기 사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갚을 거. 이런 것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지급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건 단기, 요건 장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유동성과 지급 능력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이제 이번에 성과가 있어요. 자, 성과라는 것이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과란 단기 순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재무상태 변동이 있는데 재무상태 변동에서는 저희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첫 번째 줄에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투자, 재무 및 영업활동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했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금을 특정하게 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재무상태 변동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자금은 총재무자원, 운전자본, 유동자산 또는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개념책에서는 이를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금을 먼저 정해야 돼요. 자금이 뭔지 그건 나중에 현금으로 표할 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금을 먼저 정해야 돼요. 자금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뭐가 자금인가 이걸 정해야 돼요. 나중에 현금으로 표해서 할 거예요. 이 자금을 뭘로 정의한다고 할 때 자금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얘를 자금을 현금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본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뭘로 할지는 특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업회 기준, 국제회 기준이 만들어질 때마다 지금은 이 현금을 자금으로 정의해서 현금으로표를 만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현금이 중요한 정보가 아닐 때도 생길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현금이 왜 중요하겠어요, 현금이.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값이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값을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해요.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인간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몸에 바코드를 새겨서 지나가서 그냥 체크가 되는 거예요. 결제가 돼요, 순식간에. 그러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통장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손에 바코드가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들이 바코드가 없이 가서, 내가 나중에 줄게 일주일 후에. 이렇게 물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돈을 못 갚아서 부도가라는 거잖아요. 물건을 안 갚으니까. 근데 앞으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물건을 사가면서 나갈 때 바코드가 딱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물건을 사자마자 즉각 결제가 되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무조건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에서는 현금이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회수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시절이 되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런 때가 되면 이 재무 상태 변동표를 다르게 작성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개념 체계에서는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쉽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정해보세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정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현금 흐름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른 걸 만들려고 할 때 뭘 해야 돼요? 개념 체계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변동에 관한 보고서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자금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주석 및 부속명사가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거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재무보고를 하는데 그 경영진이 만들고 이용자가 이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본 가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기본 가정이 뭔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룰이에요. 룰이죠. 룰이에요. 룰. 자, 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걸 말해요. 스포츠 서울 요즘 인터넷 스포츠 서울을 보면 거기에 갬블시티가 연재돼요. 이제 타짜 만든 그 김세영이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김세영이라고 모르세요? 아니, 허영만 만화의 타짜, 작가, 스토리 작가가 김세영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좀 찾아보세요. 세상을 사는 데는 별게 다 많이 필요해요. 김세영 작가가 쓴 갬블시티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 사람 만화가 재밌어요. 보세요. 그럼 오늘 밤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그거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280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180회인가? 그거 쫙 보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 지나면 이게 마무리가 딱 돼버리면 앞에가 딱 끊겨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봐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아침 11시에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11시. 오전 11시에요. 가끔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고스톱을 이렇게 딱 치는데 도박을 해요, 도박을. 고스톱을 치잖아요.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텔레비전 얘기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고스톱 치지 맙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고스톱 치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고스톱이 나쁜 게 아니라 돈 내기가 나쁜 거잖아요. 윷놀이를 하면서 돈 내기를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윷놀이 하다가도 사람 죽이거든요. 이 자식이 너희 그 개잖아. 그거 거리에요. 그러면 개잖아. 그러면서 뭐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칼을 드는 건데 그게 고스톱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자 고스톱을 치는데 4명이서 쳐요. 한 명이 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고스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그냥 룰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스톱을 치는데 자 이제 얘는 고스톱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꼭 치겠다는 애가 있잖아요. 재미없게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치는데 얘가 이제 말해서 광을 팔죠. 광을 파는데 광을 팔면서 야 500원 내놔 이러는데 얘는 무슨 500원에 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500원 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줘 500원. 그 500원을 처음부터 강탈당하죠. 이렇게. 기분이 확 상해 있어요. 기분이 확 상해 있는 그 상태에서 막 치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은 쓰레기들만 가져가요. 또 뭔 얘기인지 몰라. 껍데기만 가져가는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뭔 얘기인지. 화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우리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 뭐 돼지도 한 마리 가져가고 야 이거 구워 먹으면 좋겠다고 새도 한 마리 막 잡아오고 막 이게 잡아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쓰레기만 다 모아갖고 쓰레기 12개 모아간 다음에 야 돈 내놔 이런다고 얘기해. 그래서 얘가 얘기해. 야 내가 먹을 게 더 많아. 얘네들은 전부 다 쓰레기 찌풀들만 가져가잖아 이게. 돈 내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스톱을 칠 때 기본적으로 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도 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정하에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 알아야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고스톱이 뭔지도 몰라요. 얘가 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야 고해 이러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돈 내라 그러는데 왜 주는지도 모르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생각했던 기본적인 룰이에요. 여기서도 룰이 있죠. 그렇죠? 새를 5마리 가져가면 5점이라는 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껍데기 10장을 먹어가면 1점이라는 룰이 있죠. 그 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 과정이란 그런 룰에 관한 얘기예요. 룰을 알아야 된다는 게 룰. 그게 룰이 뭐냐면은 기본 과정이에요. 자, 이 기본 과정을 그 국제기준에 나와 있는 개념책에서는 딱 2개로 줄여버렸어요. 예전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딱 2개로 줄였어요. 2가지가 뭐냐? 딱 2개예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딱 2가지로 다 쪼개버렸어요. 이거 2개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발생기준이 있어요. 발생주의나 뭐 발생기준이나. 자, 그래서 기본 과정에는 발생기준과 계속기업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발생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건데 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발생기준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하는데 발생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반대편이 현금기준이라는 거예요. 현금기준. 그러면 발생기준의 반대편이 뭐가 있느냐? 현금기준이에요. 자, 현금기준이에요. 현금기준. 자, 현금기준은 다 현금으로만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뭐가 있냐?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모든 재무제표가 전부 다 발생기준으로 작성되는 건 아니고 현금주의로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딱 하나 있다고. 현금 흐름표라고.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른다. 이래도 틀린 문장이 돼요. 발생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현금 기준으로 하는 게. 그러면 이 발생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회계원리 때 이 발생기준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35페이지에 오면 자 그림 1-12를 보시면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에 대한 비교를 해야죠. 자, 인식기준이 있는데 발생기준에서는 인식을 뭘 갖고 하냐면 경제적 사건이나 자 발생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현금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 발생 기준에서는 뭘 가장 중시하냐면 사건의 발생을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생. 그 다음에 현금 기준에서는 현금의 수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금을 주고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뭐가 있는지 거기 쓰여져 있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기준에는 현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요 개념이 뭐냐? 발생 기준의 주요 개념은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공부하셨던 기말수정분계예요. 기말수정분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회계원리에서 기말수정분계라는 게 있는데 기말수정분계에는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연이 있었어요. 뭐 발생부터 얘기해보죠. 발생이 있었어요. 발생. 그 다음에 이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간별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상각이라고도 얘기하는 자 기간별 배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발생 기준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딱 세 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발생 기준에 왜 기본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회계년도 중에 이제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면 회계년도 중이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요 1년 동안에 걸쳐서 회사는 각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그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회사는 가끔은 현금 기준에 따라서도 하고 가끔은 발생 기준에 따라서도 하고 가끔은 자기 내키는 대로도 하고 등등등등 했을 거예요. 우리는 12월 31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무조건 발생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발생 기준에 따라서 고쳐야 된다고. 자, 고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발생 기준에 따라서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연 항목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기간별 범위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반영해야지만 12월 30일 현재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발생 기준에 따라서 기말 잔액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기준에 내 마음대로 회계 처리했던 걸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수정하는 걸 기말수정분계라고 한다고. 기말수정분계는 기말에 있는 수정전 시간표상에 있는 모든 잔액들을 정확하게 발생 기준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전부 다 회계원리에서 다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는 중급회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 이론체계니까 이론체계에서 잠깐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현금의 수수가 나중에 일어나는 걸 발생이라고 한다고. 자,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금의 수수가 먼저 있고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연이라고 한다고. 기간별 배분도 자, 현금의 수수가 먼저 있고 나중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됐죠? 그러면 이제 구분하실 때 자,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는 돈은 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지급이라는 게 있고, 자, 미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지급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 수익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 돈을 먼저 주고받은 거니까 선급 비용이 있고, 선수 수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먼저 주고받았다. 이게 선이에요. 선.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먼저 나오고 사건이 나중에 발생한 건데 사건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런 걸 기간별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들은 회계 원리 때 기말수정분계할 때 다 해본 거예요. 예? 미지급이요. 그 다음에 미수이자, 미수수익, 선급이자 또는 무슨 뭐 선수수익, 선수임대료 뭐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다 회계원리에서 하는 거고 중급회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그렇죠? 기말수정분계를 할 때 앞으로 기말에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한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기 35페이지 오면 2번에 계속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계속기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계속기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청산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정의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기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계속기업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속기업이에요. 자, 계속기업은 이렇게 된 거죠.
회사가 이제 어느 날 설립을 했어요. 자, 설립을 했죠, 설립을. 자, 설립을 하게 되면, 회사가 설립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회사가 계속돼 가요. 언제 회사가 청산될지 우리는 몰라요. 자, 무한대 기간 동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기업이에요. 회사는 청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계속기업의 가정하에서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하죠. 내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1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1억 원이 지금에 와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2009년, 자, 12월 30일이 됐어요. 이날이 됐을 때 도대체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되는 그날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끝없이 가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복식부기가 시작했던 그 이탈리아 시대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그냥 우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이탈리아에서는 옛날에 이제 그 신대륙 발견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대륙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게 이탈리아가 있잖아, 이탈리아에서. 뭐 스페인도 좋아요. 스페인 여기 이제 포르투갈이 있고 스페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항해 가요. 항해를 하고 간 다음에 여기서 향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한 회기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를 싣고 갈 때 이 배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다 주주를 모집해갖고 배에다 투자한다고. 그런 다음에 여행을 갔다가 향료를 다 싣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회사를 청산하는 거예요. 다 나눠갖고 끝내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기업이라는 하는 가정 자체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한 번만 항해하고 돌아오면 회사를 청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계속 하기로 했어요. 갔다 왔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때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청산을 하면 돼요. 정산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현대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중간마다 기간을 딱 끊어서 알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기간별 보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적정 기간별로 이렇게 나누죠.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1년에 한 번씩이야. 1년마다 한 번씩 딱 쪼개요. 이런 걸 기간별 보고라고 하는데, 이 기간별 보고는 계속기업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기간별 보고를 예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거를 기본가정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기본가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본가정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발생기준하고 계속기업 딱 두 개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기간별 보고도 계속기업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간별 보고에 대해서는 거기다 안 써놨어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계속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게 기간별 보고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요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자, 토지를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자, 토지가 공정가치가 있는데 공정가치가 3억이에요. 자, 우리는 토지의 공정가치를 3억이라고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당장 청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억이라고 공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1억이라고 공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기업의 가정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줘요. 90년대에는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를 해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늘 알려진 얘기라서 거기다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가정에는 자,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고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 기준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특정 기간을 딱 끌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요 기간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발생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들이 전부 다 역사적 원가로 되어 있다. 시가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8번에 보면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재무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재무제표는 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정보가 일정한 질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질적 특성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이 일정한 질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데
이 36페이지 오면 그 그림이 있어요. 자, 주요 질적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림을 보시면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질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요인으로서 뭐가 있냐면 적시성,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표시가 돼야 돼요. 공정한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질적 특성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개념책에서는 거기 보면 질적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더 우세하고 뭐가 더 열세하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미국 기준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미국 기준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계층도를 그려놔요. 예를 들어서 신뢰성, 목적 적합성이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뭘로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얘는 1차 구성요소, 얘는 2차 구성요소, 얘는 얘보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래갖고 이런 거죠. 왕, 귀족, 무슨 하여튼 향소부곡 이래갖고 뭐 여기 다 써놨었다고 이게. 그런데 개념체계에서는 국제기준의 개념체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그 위아래를 매기냐는 거죠. 우리는 민주사회라는 거예요. 네?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 없다 그 얘기예요. 모든 질적 특성은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도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뭐 위에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푸실 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질적 특성들의 제목을 보시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질적 특성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이해 가능성이었죠. 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주요 질적 특성에는 모두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네 가지의 주요 질적 특성이 있고, 제약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주요 질적 특성 네 가지를 해보세요. 자, 이해 가능성이 첫 번째 있죠? 이해 가능성.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네, 목적 적합성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성.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이 네 가지 질적 특성을 다 갖고 있어야만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약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재무제표 정보는 이 네 가지 특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 특성을 갖추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약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제약 요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이해 가능성을 딱 보면 이해가 확 돼버리죠? 이해가 안 돼요? 그 시험에 잘 안 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해가 확 돼버리잖아.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회계 정보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회계 정보가 이해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정보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돼요.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를 잘 알아요.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예? 물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이나 몰랐어요. 아무것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회계를 더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시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타임. 이걸 참 좋아해요. 팀해라고 도 있죠. 네? 마대전자 같은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마대전자. 한국에 있는 마대전자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코리아에 있는 마대전자. 예?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있는 마대전자가 이게 분사가 있잖아요. 마대인 차이나 이런 거죠. 안상태 참 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1995년이에요. 너무 오래됐죠. 1995년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95년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학원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중국회계를 몇 번 공부했겠어요. 와, 지겨워 죽겠어요. 책을 몇 번을 썼겠어요. 실제로는 그 회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책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책을 쓰면 엄청난 생각들이 막 나요. 이게. 그래서 이때 적어도
1년에,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동영상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많이 강의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매달 강의했어요. 2달에 한 번씩. 2달 코스로. 한 달에 6번을 해요. 방학 때는 한 2번씩 해요. 그럼 한 달에, 1년에 10번을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세요. 대학 특강도 있고 막 이러니까. 10번을, 올해 한 10년 했다고 쳐보세요. 10년. 그러면 100번을 강의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100번을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100번을 공부해서 저만큼 모르면 그럼 바보죠. 아니? 제가 뭐 IQ가 530이겠어요. 요즘은 IQ들이 다 높잖아요. 예? 허경영 옛날 후보도 500 몇이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IQ가 대부분 140, 130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인플레 된 거예요. 다 사기예요, 다. 제 IQ는 98이에요. 98. 98이 정상이에요? 인간이에요. 아니 98이 정상이지. 사람들은 두 자릿수라면 뭐야 저거 원숭이야 이러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IQ는 100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 정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IQ 나름 148인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이거 다 이게 100씩 빼고 생각해야 돼요. 요즘 IQ가 너무 인플레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멘사회원이라고 있잖아요. 멘사회원. 옛날에 여기 학원에 종합반 들었던 사람이 멘사회원이 있대요. 아무리 봐도 걔가 멘사회원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 멘사회원이 도대체 아무나 뽑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거 테스트하는 게 있대요. 테스트하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테스트를 하는데 50문제래요. 두 가지랑 똑같은 뭐 도형은 이거 찾는 거예요. 한 20문제 풀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확 꺼버렸어요. 꺼버리고 그다음부터 걔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런 유치한 시험 보고는 무슨 IQ 180이라고 우겨가면서 지네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미팅도 해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건배 한 번 하고. 그게 멘사예요. 멘사의 진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 뭐죠? 스포츠 투데이, 스포츠닷컴에 나오는 스투닷컴에 나오는 멜랑꼴리 만화 그리는 애 걔도 멘사 회원이에요. 멘사 회원인데, 깡패예요. 만나봤거든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요즘 또 명예훼손이 많아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요. 하도 훌륭하셔갖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초조해하면 안 돼요. 너무 초조해갖고, 초조하다고 분개부터 시작하면, 영원히 분개하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서 분개를 하게 되고, 예? 산에 가서도 막 분개만 보여요. 산에 가보세요, 산에? 산에 가보면 거기 써 있어요. 분개하지 말라고. 산에 가보면 이게 편말 이렇게 있어요. 전 놀랬어요. 여기다가 노 엔트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엔트리가 영어로 분개하자는 뜻이거든요. 어느 날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분개하지 말라는.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축구 얘기하면 진짜 화나는 거죠. 남녀들이 딱 모여있는데 축구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를 해요. 축구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요. 그럼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잖아요. 산에서 분개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위에는 이제 한자로 써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이 분개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 어려운 한자가 나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못 읽을까봐 제가 한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 애정어린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내일 또 인터넷에 올리죠. 그 자식은 한자도 몰라. 따뜻한 배려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한자를 다 알지만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다 아시게 돼요. 예? 저도 처음에는 아주 답답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회계를 아는데 회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상한 문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저기 아라비아에 가보면 뭐 이상한 문자들이 있는데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다가 제일 앞에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100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여기 세법 강의하는 임수택 회계사라고 있어요. 어느 갑자기 무슨 재무제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디 갔다 왔냐면 우즈베키스탄인가 갔다 왔대요.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는데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때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가 써서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조그맣게. 현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서 하나씩 다 쓴 거예요. 영어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어나 이런 걸로 써있으면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쓰여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써야 되니까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R인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미친놈들. R인지가 아니고 오렌지예요, 오렌지. 확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R인지. 예, 그 소위 천민 자본주의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명대학교에 뭐 영교과 교수가 그랬잖아요. R인지라고 말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한마디 했죠.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것들이 있고 R인지 그런다. 오렌지 그러고 다 알아들어요. 오렌지 그러면 what? 오렌지.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달라고 커피 플리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는 거예요. what? 커피 플리즈 이랬다. 물론 우리가 애플을 P랑 발음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커피 플리즈 대충 알아들어요. 커피나 그 개밖에 더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커피 플리즈 그러니까 what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fuck you 플리즈 그러더니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건 잘 쓴 거예요. 이 fuck you please라는 말은 존댓말이에요. please를 쓰면 다 존댓말이 돼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로 욕을 하실 때도 끝에 please를 놓치면 그거는 그 욕을 듣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요. 정보는 한국어로 다 제공됐어요. 예? 저기 서울역에 있어서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좀 봐주실래요? 그럼 뭐야? 확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용자들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될 때만 우리가 이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거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목적적 합성이 있어요. 자, 목적적 합하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목적적 합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자, 목적적 합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목적적 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목적적 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우리가 목적적 합하다고 한다는 얘기야. 자, 목적적 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돼요. 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영향을 미침.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목적적 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도 목적적 합한 강의가 있어요. 목적적 합하지 않은 강의도 있죠. 목적적 합한 강의가 있고 목적적 합하지 않은 강의가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립대 강의를 했었어요. 시립대 시간 강사를 했는데 시간 강사를 하다가 학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과 학원에서 강의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뭘 하죠? 전인교육을 하죠? 나름대로 한다고 하죠. 학원에서 뭐야? 합격생만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추가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뭐 회계 철학을 얘기하면서 백날 얘기해봤자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회계를 잘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회계적인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제자가 모르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언제나 모든 강의는 다 목적적 합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강의도 해요. 자, 실무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실무에서는 이런 게 목적적 합하지 않거든요. 실무에서 신뢰성, 자, 신뢰성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은 나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저 자식은 뭐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 강의를 할 때는 뭐냐? 실무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적인 얘기. 우린 책에서는 회계원리책 같은 데 보시면 사채는 늘 1월 1일 날 발행하죠.
1월 1일은 노는 날에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기중에 뭔 짓을 저지르잖아요. 실무에서는 다 기중에 벌어지는 일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목적 적합한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모든 데 다 달라야 돼요. 강의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 틀려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한미은행 연수한 적도 있어요. 한미은행에. 지금 이제 시티은행으로 넘어갔죠. 한미은행 사내연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계를 하나도 몰라요. 회계를 하나도 모르는데 회계 강의를 듣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대출 상담력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재무제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분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까지 분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행복해 죽겠는 거죠. 근데 가끔씩 분개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딱 한두 경우가 있다고요. 자, 분개 봅시다. 그러면 한숨을 푹 쉬어요. 왜 한숨을 쉬냐면 이거 하고 나면 시험 볼 거거든요. 시험 봐서 하위 한 몇 %는 탈락시킬 거예요. 그 사람은 잘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죠. 예. 그러니까 강의는 그냥 목적에 다 틀린 거예요. 이 강의는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회계학에 대해서 깊은 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회계를 많이 하느냐 모르느냐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요즘 유수연 강사라고 있죠? 오늘도 조선일보에 나왔다는데 유수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어를 잘 모른다. 하지만 토익은 합격시킬 수 있다. 다 믿지는 마시고. 아니, 유수연, 이 사람의 얘기가, 이 사람의 주장이 그거예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지만, 내 목적은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익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저보다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다 이러면 안 되죠. 자토이치라 그랬잖아요. 남 동네에 그 칼잡이, 어설픈 칼잡이들이에요. 칼비들 들어온 다음에 야 이러는데 분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수많은 회계적인 지식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랑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제가 질문 답변권에 한마디 써놨어요. 가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는데 다 자기 잘났다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잘났다 많이 알아서. 시험에 나올 거 좀 내라. 회계학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됐으니까 충분히 실력 있는 거 알았으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내라. 시험에 나올 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찍기 테스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제가 강의하는 건 제가 회계학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걸 강의하는 게 아니고 많이 어떻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걸 강의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지. 아니, 저 자식은 저걸 외우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외우라는 얘기 잘 안 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또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진실과는 다르지만 진실은 다른 데 있어요. 진실은 무덤에 있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진실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합격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합격하면 그걸로 뭐든지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강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회계 철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다. 그저 가끔씩은 사기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걸 외우게 해요. 외우게 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개들한테 하는 짓이에요. 개들한테는 음식 하나 주고 종 한 번 치고 음식 한 번 주고 종 한 번 치고 나중에 종만 치면 침을 흘린다는 전설과도 같은 파블로프의 실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이 실험? 이건 개들한테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이. 잊지 않을 각인시킬 어떤 충격. 네? 그 말들한테 이게 낙인을 하나 딱 찍어주듯이 아주 잊혀지지 않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강력한 자극이 하나 딱 하면은 집에 들어갈 때 이것만 기억나죠. 뭐에 그걸 사용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강렬해서. 잘못하다가는 이 강의라는 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지 않으면 졸리거든요. 회계라는 게 워낙.
그래서 재미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게 뭐야? 이런데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과 저하고 개그 세계가 틀려서 그래요. 저는 한 23세기쯤 태어났을 사람인데 너무 일찍 태어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적 적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목적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딱 맞는 게 그게 목적 적합한 거예요. 이 강의는 합격시키기 위한 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계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영향이 무엇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자 했어요.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어떤 정보 하나라도 있다면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가 내게 확신만 더 준다면 살 텐데 하지만 나는 이런 정보가 없이도 올라갈 가능성이 90%, 80%, 떨어질 가능성이 20%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드는 것은 20%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수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전날은 잠이 안 와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수석은 그냥 우연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차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기가 수석을 하는 거예요. 그 수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옛날에 그 고대를 특강을 갔었어요. 고대를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고대 특강 갔는데 한 사람이 제 후배 놈이 하나 있었는데 후배 놈이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애라는 거 얘가 뭐가 훌륭한데 그랬더니 수석 합격했다는 애래요. 회계사 수석 합격하나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애라는 거예요. 예? 얘 90학번인가 이랬어요. 옛날에 95년인가 이랬으니까 강의 시작하자마자인가 강의 시작하기 전인가 이랬다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랬더니만 수석 합격했다는 거야. 그게 뭐가 대단한데? 형 수석 합격이야. 뭐? 그랬더니만 대단하잖아 수석인데. 그 제가 얘기해줬어요. 뭐가 대단하냐고. 전년도에 합격한 90학번도 있는데. 아니 95년에 합격한 90학번 수석 합격과 94년에 합격한 90학번이 있어요. 누가 더 뛰어난데요? 얘가 더 뛰어나잖아요, 얘가. 작년에 얘 떨어졌잖아요. 바보같이. 실력이 없어서. 얘가 뛰어나요? 얘가 뛰어나요? 이거 하나는 인정해요. 딱 한 번 봤는데 수석했다. 이건 인정해요. 근데 두 번 봐서 수석했다. 그러면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한 번 봐서 합격한 사람이 훨씬 훌륭해요. 이제 수석을 무시하세요? 수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개인 거예요. 수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수석 합격자에 대한 질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을 힘드는 건 20%예요. 20%가 자꾸 나를 잠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를 갖고 와고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든 거죠. 사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90%라는 확신이 더 늘어났어요. 이러면 뭐가 돼요?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럴 때 목적 적합한 거예요. 또 이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안 사면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살 걸. 잘못하면 살 뻔했죠. 이러면 의사결정이 변경됐죠. 이런 것도 목적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은 의사결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확신의 정도가 올라갔거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나 그게 목적 적합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목적 적합한 정보에서는 거기 37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1번에 보면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이라는 게 있고 자, 중요성이라는 게 있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는 얘를 예측같이 그다음 피드백같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표현 자체를 영문을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그냥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이걸 직역하다 보니까 예측같이 자, 피드백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예측 역할 요거를 이제 피드백 역할이나 확인 역할 이렇게 쓴 거예요. 영문을 직역하니까
이게 영문을 직역했어요. 영문을 직역했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예측 가치하고 피드백 가치가 있는데 예측 가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측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책에서는 지금 이제 예측 역할, 확인 역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거기는 이제 예를 안 들어놨지만 개념책에 있는 얘기만 써놨기 때문에 예를 안 들어놨지만 이런 거예요. 뭐 별건 아니고 이런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2009년도가 있는데 2009년도에 단기 순이익을 예전에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다고요. 예측을. 자, 얼마라고 예측했냐면 2009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자, 10억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반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반년 동안에 6월 30일까지의 반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반년 동안에 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이익이 50억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억이 났다고 이렇게. 그렇죠? 뭐 6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6억이 났죠. 그러면 반년 동안 6억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나머지 반년 동안 6억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이익을 우리는 12억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럴 때 이 6억의 단기 순이익은 예측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년 동안 6억의 이익이 났으니까 나머지 반년 동안에 나머지 6억을 합치니까 12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측 가치야. 그게 예측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이 확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6억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의 이익이라는 것이 12억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우리는 예측을 할 때 10억이 예측이 됐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예측했던 이 10억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얘를 12억이라고 고치게 됐잖아요. 이런 걸 확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듣고도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은 구분이 안 된다. 이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개념책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낼 때는 기준에 있는 문장을 개념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그 문장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르게 쓰면은 문장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개념체계만큼은 문장을 그대로 써서 보기로 내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하고 똑같이 써줘요. 똑같이. 그래서 원문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더 요약할 수도 있었는데 요약할 필요도 없어요. 뭘 낼지 모르기 때문에 개념체계는 개념체계 있는 문장 아무나 갖다가 그냥 쭉 낸다고 5개를. 그래서 좀 읽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왼쪽에 그림 1-13을 보시면 목자적 합성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거기 중요성 하나만 써 있는데 그거 좀 빠졌어요.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도 넣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37페이지에 오면은 목적적 합성의 예측 역할, 확인 역할, 중요성 3가지가 있으니까 그림 1-13, 36페이지에 있는 그림 1-14에 보면 목적적 합성의 구성 요소하고 중요성 하나만 써 있잖아요. 중요성만 쓰지 말고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3가지를 쓰시면 돼요. 그림 1-13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목적적 합성 이런 다음에 여기다 구성 요소 이렇게 돼 있죠. 구성 요소. 중요성 하나만 쓰여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예측 역할, 그 다음에 확인 역할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성 이렇게 3가지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이 그런 거다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37페이지에 오면은 그 가로 2번의 중요성 바로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정보 자체가 예측의 형태를 갖춰야만 예측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예측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측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08년 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자 2009년도에 이익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2009년도의 이익은 2008년도에 공시를 할 때 2009년도의 단기순이익은 10억이라고 예측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측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이 안 돼도 2008년도의 단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보고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예측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단기순이익이 10억이라면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는 내년도에도 10억일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미래 예상치로 주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단기순이익을 예측할 때 미래 2009년도에 단기순이익이 10억일 거다 이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예측 가치가 있죠. 하지만 올해 단기순이익이 10억이라고 얘기해도 내년도가 10억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과거의 성과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과만을 가지고 작성한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미래이익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뭐 지금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거기서 파란색 글씨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 자체가 예측의 형태를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문을 직역했기 때문에 문구들이 좀 어려워요. 좀 의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의역을 하면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직역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자, 중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중요성이라는 것은 목적적 합성은 중요성의 영향을 받아요. 목적적 합성은 중요성의 영향을 받는다. 중요성. 자, 중요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37페이지에 보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중요성은 판단 대상 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중요성은 중요한 것이 목적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목적 적합하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중요성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회사가 회계 원리 때 보면 소모품을 사요. 그렇죠? 소모품을 사게 되면 우리는 소모품을 100원어치 산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또는 소모품 100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쓸 거예요. 혹은 이렇게 소모품 100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모품비라고 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로 가보면 12월 31일 현재로 소모품 중에서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남아있는 걸 자산으로 되돌려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죠. 소모품 이 중에서 60원이 남아있고 그러면 소모품비가 이렇게 60원을 이렇게 없애버리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없냐면은 소모품은 사자마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끝내요. 사자마자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끝낸다고. 이런 기말수정 문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냐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 그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고등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하잖아요. 이게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줄 치세요. 막 이러잖아요. 저는 줄 치는 강의 되게 싫어해요. 줄 쳐놨잖아요. 아, 밑줄만 줄이에요? 색깔도 줄이지? 그러니까 줄 치는 강의를 할 거라면 처음부터 줄 쳐놨으면 되지. 뭐라 줄 치는 강의를 해요? 아니에요? 뭐 그렇다 치고 자, 고등학교 때 가보면 이게 중요해요. 별표 뭐 이게 얘기잖아요. 뭐 동그라미 뭐 땡땡 돼지꼬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회계에서도 중요한 것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사자마자. 그래서 소모품은 사자마자 다 비용 처리해요. 왜 그러냐? 중요성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우리도 공부하실 때 이런 것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만 해야 돼요. 어디에 중요한 거냐? 시험에 중요한 것만. 시험에 중요한 것만. 시험에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험에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연구를 하고 앉아있어요. 모여갖고 스타디 그룹 짜갖고는 야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시험엔 한 문제도 안 나오는데 앉아갖고는 그러고도 앉아있어요. 아 좋겠다 넌 많이 알아서 이러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죠. 중요한 것만 하는 거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만 하세요. 중요해도 시간이 많이 들이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일 뒤에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효익과 원가와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38페이지 보면은, 자,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성.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이게 신뢰성이에요?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이해가 확 돼버리잖아요. 신뢰성,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신뢰할 수 있다가 신뢰성이에요. 자, 이런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로 1번에 보면 충실한 표현이 돼야 되고, 가로 2번에 보면 실질이 우선돼야 되고, 가로 3번에 보면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가로 4번에 보면 신중성이 있어야 되고, 가로 5번에 보면 완전성이 있어야 되고, 5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 5가지를 하나씩 읽어보시고, 그 정의를 꼭 아셔야지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뢰성에는 5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5가지. 5가지가 뭐냐면은, 자, 충실한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실질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우선. 자,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자, 중립성이라는 게 있죠. 중립성.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자, 신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중성.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완전성이라는 게 있죠. 완전성. 거의 이제 하나씩 쭉 읽어보시다 보면 예를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들이 시험에 나와요. 얘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걸 뭐 제가 하나씩 다 얘기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얘들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셔야 돼요. 자, 충실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38페이지 있어요. 38페이지 가로 1번에 충실한 표현을 보시면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나고자 하거나 나타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게 충실한 표현이에요. 충실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얼마나 많이 접근하고 있느냐가 충실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자, 충실한 표현이에요, 충실한 표현. 자, 충실한 표현인데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있어요. 자, 여배우들의 키는 165cm로 다 고정돼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나 쳐도 165예요. 가끔씩 양심에 꺼리 끼는 사람이 164예요. 더 큰 사람들은 자기 키를 적죠. 더 작은 사람들은 다 165예요. 송혜교도 165, 다 165. 근데 해보면 이렇게 되죠. 연예인들을 믿지 마세요. 제가 저기 삼성동에 사는데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많아요. 우리 집 이 밑에는 박경림이 살아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녀를 본 적은 없어요. 박경림도 있고 옆에 한지에도 살고, 한지 있잖아요. 그 에덴의 동쪽. 네? 옛날에는 뭐 이동건도 왔다 갔다 그랬다고 그러고 지금은 헤어져서 안 만난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청담동 이런데. 저는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거든요. 보고 싶지도 않고 봐서 뭐예요. 네. 하지만 연예인들이 있을 때, 연예인들을 만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일단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게.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름을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이름은 기억이 어차피 안 돼요. 야, 누구지? 뭐 이래야 돼요. 예, 이래요. 그리고 사인을 부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은 귀찮은 걸 싫어해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아예 모르는 척 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군대는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방위병 그 보직을 주는 걸 했어요. 근데 홍명보가 들었어요, 홍명보가. 홍명보라고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원래 그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시간 제한을 두고 경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역전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경기, 농구, 축구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야구 이런 거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이게. 그런 경기만 좋아해요. 그런 야구밖에 없네. 근데 홍명보가 왔는데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사단에서. 그래서 나는 홍명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보다 선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이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반 정도 돼요. 근데 거기 홍명보 저기 있어요. 제가 누구예요? 근데 사람들 왜 저렇게 난리예요? 그랬더니 야, 홍명보잖아, 홍명보. 누군데요? 축구 선수잖아. 유명해요? 그랬더니 야, 국가대표잖아, 국가대표. 그래요? 난 처음 봤는데? 처음 보죠.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홍명보 옆에 있다가 기분 상당히 나빠하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연예인들한테는 아는 척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홍명보 씨군요. 네, 그리고 끝내야 돼요. 여배우들의 키는 165cm예요. 그 여배우의 키를 재는데, 키를 잴 때 어떤 사람이 재니까, A라는 사람이 재니까 이게 165cm인데 어떤 사람이 재니까 뭐예요? 164cm가 나왔어요. 팬클럽 회장이에요? 자, B라는 사람이 쟀는데 어떤 사람이 재니까 155cm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155cm가 사실은 진실치는 이게 아니잖아요. 진실치는 얘죠, 얘. 155. 이게 충실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충실한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충실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대상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추적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게 충실한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실질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질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기 다른 얘기를 쫓아오는데 그거 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라는 게 있어요. 리스. 뭐 실질 우선은 나중에 리스 가서도 얘기할 건데, 자, 이제 실질 우선이라는 게 할 때 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지나가다 보면 허자의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죠. 이렇게. 이게 렌트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렇게 빌리잖아요. 자동차를 빌려요. 자동차를 이렇게 빌리게 되면 리스 회사로부터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대여를 받는다고요, 대여를. 근데 이 자동차를 언제까지 사용하냐면 이 자동차가 망가질 때까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누구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어요. 빌려주는 회사에, 렌트카 회사에 있다고요. 하지만 이 자산은 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거죠.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 다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요. 남자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친구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얘를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 요즘은 뭐 부탁할 일이 없죠. 이게 어차피 안 만날 거니까. 이렇게 안 만날 거니까. 부탁할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야, 친구야. 얘 좀 잘 좀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군대를 간다고. 자, 이 여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 있죠. 사용권은 여기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 거예요? 실질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 뭐 이잖아요, 그거. 자, 이게 실질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형식은 중요하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 법적 형식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 그 집은 누구 거냐? 제 거예요. 물론 집주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 생각이고. 저는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건 내 거예요. 전세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세를 살면 장점이 있어요. 새 집만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이 구질구질해지면 버리고 가면 돼요. 근데 집을 사놓으면 이게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게 실질 우선이에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실질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성. 자,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의도된 결과를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도된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립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익을 뭐 크게 계산하겠다든가 이익을 작게 계산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립성이에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고, 자, 신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성은 회계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추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추정을 할 때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별 얘기는 없어요. 그게 신중하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일 뿐이에요. 자, 완전성이라고 있는데 그 완전성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거기 보시면 그 나와 있죠. 가로 5번에 완전성을 보시면 완전성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보가 누락돼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보가 누락되면 그릇되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고 목적적 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게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문구를 읽으시다 보면은 문구가 왜 이따위 문구를 써놨을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직역해서 그런 거예요. 저런 저한테 그렇게 안 써요. 저는 문체가 수려하잖아요. 자, 39페이지에 오시면 자 4번에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뭔가 이제 오늘은 여기 비교 가능성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늦었구나. 그래 다들 가는군요. 하나씩 둘씩. 비교 가능성. 이 재미난 얘기를 두고 가다니. 자, 이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자,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가보시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뭐 누구라 해도 좋아요. 자,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유명한 이연희가 있어요. 이연희 맞아요? 에덴의 동쪽 이연희가 있어요. 그 대사를 국어책 듯이 한다는 전설과도 같은 배우가 있죠. 이연희라고. 뭐 이연희가 이쁜지 안 이쁜지 저는 뭐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이연희가 이쁘다고
그냥 정의를 해보세요. 정의. 얘는 이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세요. 이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세요. 자, 이현이가 이쁜 이유는 뭘까요? 주변을 서성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막 서성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변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주위가 전부 다 김태희예요. 그럼 이현이는 뭐야 저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현이를 돋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의사한테 감사하죠. 저를 이렇게 잘 고쳐주시는 의사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수술시켜줬거든요. 의사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5억의 이익을 냈다, 5조의 이익을 냈다는 얘기예요. 5조의 이익을 내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5조의 이익을 내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들지만 옆에서 묵묵하게 4조의 손실을 내주는 하이닉스가 묵묵히 4조의 손실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이유는 뭐예요?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주변에 우리를 서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기업이 있을 때,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과 C라는 기업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간.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다 보면 수술 전후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현이의 과거를 봐야 되죠. 물론 이현이가 수술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 잘 모르니까. 그냥 수술했다고 이것도 가정해줘. 수술을 가정함. 수술을 가정함. 이렇게 하죠. 이게 좀 인터넷 시대에는 전부 다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아니면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히 이렇게 써줬던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나오잖아요. 수술 전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보면 수술가 당연히 낫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메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한 1, 2년 동안 안 보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해피투게더나 이런데 뭐 상상 플러스 이런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저 인간이 왜 나오나 이러면 모든 프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화 하나 찍은 거죠. 드라마 하나 나왔다가. 이거는 우리가 뭐 광고물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다고 이게. 참 이뻐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뻐졌죠. 수술을 했으니까. 이뻐졌다는 표현은 뭐가 되냐면 수술을 하나도 안 했을 때 참 이뻐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놓고 이뻐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뻐졌죠. 안 그러면 의사가 소송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기업이 어떤 2009년과 2008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뭐라고 하냐면 계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에서는 이제 계속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런데 개념책에서는 거기 40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A와 기업 비교를 보면서 두 회사를 같은 회계 기간에 비교하는 것 그런 거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업을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걸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한다고. 그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다른 말로 계속성이라고 해요. 책에다 안 써놨어요. 계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걸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계속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준에 표현이 없어서 그냥 안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요 둘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통일성이라고 해요. 통일성은 이제 개념책에 문장을 써놔서 제가 통일성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자, 통일성과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 가능성.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지만 정보가 유용해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0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니까 하는 김에 41페이지까지 잠깐 얘기하면 뭐 별 얘기는 없으니까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인데 적시성이 있어요. 적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약 요인이에요. 제약 요인.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약 요인이 있죠. 제약 요인.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재무제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러한 질적 특성을 갖게끔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런 질적 특성을 갖게끔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제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적시성이죠. 적시성.
자,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제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적시성이라는 것은 적시에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41페이지에 오면 효익과 원가와의 균형이 있어요. 두 번째, 효익과 원가와의 균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가라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이고 효익이라는 것은 얻게 되는 효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하신다고 할 때 효익이 있고 원가가 있어요. 효익이 뭐예요? 합격할 때 얻게 되는 미래현금 흐름이죠. 합격할 때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원가는 뭐예요? 원가는 학원 강의 듣고 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고 공부하고 책값 들어가고 막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가예요. 이 원가가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예기치 않게지 10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2, 3년 내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공부를 시작했겠죠. 그랬을 때 이 2, 3년 동안 들어가는 이 원가가 효익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작도 안 했겠죠. 이게 더 짧아져서 내년 7월이 되면 진짜 좋은 거고 1년 더 가도 참을만 하다 이래서 시작했을 거라고.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인생이 박혀서 60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효익과 원가와의 균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나 효익이 커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굉장히 쉬운 데도 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예를 들자면 세법 같은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시면 세법 같은 데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저는 뭐 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저는 들리는 소문에 그냥 종합하니까 어렵겠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 그런다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 어려워요. 이러면 딱 한마디예요. 찍어. 그래. 아니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찍어. 시험에 꼭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찍으라고. 알았잖아요. 확실하게 틀린다는 걸. 생각을 왜 그러면 제가 찍으라고 했겠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공부해서 맞출 확률보다 찍어서 맞출 확률이 더 높거든요. 거기는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찍을 때는 원가가 안 들어가요. 근데 공부할 때는 원가가 들어간다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의 희생이 필요해요. 이걸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상법 세입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걸 인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걸 맞추려고만 집중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상법 세 문제를 틀려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고. 그게 비용 효익이에요. 원가 효익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원가와 효익을 비교해서 그쪽에서 큰 것만 하는 거예요. 효익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갈수록 시험이 뭐 2월 말에 보는 시험도 있고 4월 말에 보는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따로따로 돼 있지만 그때로 가면 갈수록 뭘 해야 되느냐?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험에 근접해 갈수록. 그럴 때일수록 뭐 돼요? 문제를 하나씩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하는 건. 한 달 전쯤이 되면은 포기할 챕터가 딱 정해져야 돼요.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10개 중에 6개만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6개 맞추는 방법 아세요? 반을 풀고 나머지 다 찍으면 60점이 돼요.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반만 풀면 합격하는데. 반만 풀면은 50점이잖아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 나면 50점이에요. 반, 100, 반. 참, 계산기가 필요하죠. 그걸 계산하려면. 100 곱하기 누르세요. 100 곱하기 50 그리고 퍼센트를 꼭 누르고 그러면 5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은 안 나오죠. 50이 되는데 나머지 반을 찍을 거잖아요. 반을 찍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5분의 1을 맞추게 해줘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5분의 1을 맞추게 해줘요. 그래서 10점을 맞죠. 그래서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풀면 합격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험만 보면 다 40점 되냐? 탐욕이죠. 탐욕.
수석을 하겠다는 탐욕이 우리를 궁지로 모는 거예요. 수석을 하려면 몇 개를 풀어야 돼요? 반을 풀지 말고 한 70%, 80%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문제를 대충 풀어요. 정확하게 못 푼다고요. 세무사 시험 1분에 한 문제, 1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절대로. 문제낸 사람의 그 문제낸 출제 의도도 알아야 되잖아요. 회계사 1분 30초 풀 수 있어요? 문제가 2배라니까 이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한 60%만 풀어도 잘 푸는 거예요. 처음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근데 처음부터 뭘 푸느냐? 80% 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 40점대 꽈락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제 인생은 아니니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어차피 뭐 보고 또 보면은 제 수입은 자꾸 늘어만 가고. 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효익, 비용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얘를 중시하려면 얘가 떨어지고 목적성 정보를 제공하려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비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알아서 잘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균형을 대충 맞춰갖고 특정한 것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균형이고 마지막으로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공정한 표시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자 42페이지에 있는 9번부터